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이종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김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장 이슈. 지난 24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면서 세계 경제에 거센 후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수출과 내수 부진의 기업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브렉시트의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여야의 해법을 들어봅니다. 예, 두 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두 분 의원님이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선후배시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우리 이종구 의원님이 저보다 한 9년 정도 선배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선배시라고요? 후배가 아니시고요? 아니 9년이나 젊어 보이는 그 비결이 궁금한 거죠? 글쎄요. 하여튼 열심히 운동도 하고. 예. 등산 좋아해요, 등산. 아, 네, 등산. 등산 많이 다니고. 그렇군요. 이 의원님은 기재위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예, 기재위. 그렇죠? 네. 원래 기재위에서 했어요. 그렇죠. 네, 원래 금융통이시고 예, 경제통이시고 네. 민 의원님은 그대로 정무위에 계시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이제 공정거래, 이제 금융, 또 우리 보훈 예. 이런 걸 총괄하는 것이 정무위죠. 그렇죠. 지금 기재위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 뭘까요? 기재위는 역시 이제 국민들이 참 요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살기가 핍박하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이 민생 경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양극화 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가의 어떤 경제의 그 틀을 잘 잡아가야 된다. 네. 그것이 그러니까 그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그렇죠. 정책을 만들어가는 예. 그런 곳이고 정무위는 요즘 가장 큰 현안이 아무래도 김영란법일까요? 아니면은 김영란법은 전체를 갖다 관통하는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우선 당장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네. 9월 23일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는 선박 그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이죠. 예.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상시적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구조조정의 원칙이 무엇이냐, 개인과 기업, 국가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것이냐 하는 문제이겠죠. 그 말씀 중에 그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요. 네. 일각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법 개정의 필요성 또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김영란법의 내용을 맨 처음에는 대통령도 잘 모르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도 몰랐어요.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야, 그 반부패법인데 왜 통과를 안 시키냐 이거였죠. 이렇습니다.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품목은 제외가 불가하다. 자, 농산품을 제외하면 축산품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수산품 가만히 있습니까? 자, 재래시장 제외하면 재래시장 옆에 있는 슈퍼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백화점은 가만히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는 특정 품목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예. 그럼 결국 가액을 현실화하는 거거든요. 지금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고사는 이렇게 돼 있죠. 예. 아마 밥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는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반부패 최고 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가액을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윤리 광량이 2만 원, 3만 원, 5만 원 돼 있던 거를 예.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허물고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2배로 올린다? 그럼 반부패 최고 기구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주고받기를 갖다 권장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글쎄 하여튼 이 법은 국민들이 지금 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어떤 부패 척결 또 부패의 고리를 갖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법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정부도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특히 서민들,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또는 화훼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면서 예. 네, 경제는 나빠질 거 알면서 시행을 한다 하는 거는 조금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된다. 하여튼 대통령이 조금 하여튼 좀 주의를 기울이셔가지고 예.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그렇군요. 확실하게 설득을 하신다면 근데 이게 실제로 경제에 악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이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용역을 줬어요. 민간연구소에.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정경련 산하에 있는 연구원은 이제 정반대되는 결과를 냈죠. 국민권익위가 공식적으로 준 용역의 결과는 뭐냐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0.004% 정도 될 거다. 그 대신 예. 반부패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 긍정적 효과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한 0.5% 정도 올라갈 것이다 하는 네. 것이 정부가 준 용역의 결과이고 이것에 반해서 이제 정경련이 내놓은 결과는 약 10.4조 정도의 악영향이 있을 것이 아주 극단적인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국가는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가야 한다. 반부패를 향해서 가야 한다. 제가 칠레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칠레가 남미에서는 반부패 국가 청렴 지수가 세계에서 한 11위, 14위 정도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게 한때 18위까지 떨어져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감사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한번 그 부패로 적발되는 사람들 건수, 공무원들 예. 통계를 다룰 때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 뭐가 적발되냐 그 나라는 지금 우리 국회에서 한참 문제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 그러니까 군수, 시장 이런 사람들은 몇 총까지 채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나라로 향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 두 마리 토끼 다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좀 다른 측면에서 그 경제를 생각해 볼 때, 그 민의원께서 그 선박 해운의 그 구조조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각도를 바꿔볼게요. 그 홍기택 AIIB 그 부총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산업은행 그 회장을 하셨던 분, 그 작금의 그 모습은 어떻게 이해를? 근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산업은행 행장을 하면서 네. 뭐 산업은행이 지금 다른 것보다는 그 대우조선의 오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전반적인 평가는 이분이 산업은행 행장을 하시면서 지금 감사원에서 아마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 제대로 일을 잘 못했다. 이렇게 지금 그 감사원 보고가 나오고 감사원 있다. 보고가 나오고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지금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또 제대로 이 대우조선을 정상화를 갖다가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예. 못한 것이 산업은행 행장의 책임이 아닌가. 그럼 누가 그럼 책임을 지느냐. 이제 책임 선상에 지금 이분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휴직을.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휴직 문제도 나오고 전번에 뭐 본인이 서별관 회의를 이제 들먹이면서 뭐 거기서 자기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서별관회의에서 실질적으로 뭐 경제장관회의도 있고 국무회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월권을 해가지고 또는 뭐 여기서 무슨 다른 뭔가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에서는 그걸 그렇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하여튼 제대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서별관 회의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뭐 대단한 회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서별관 회의라는 거는 그렇게 소통을 하는 장소다. 근데 그 소통하는 장소에서 지금 야당은 뭐 쓸데없는 짓까지 했다 이런 얘기고. 그럼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이제 부정청탁의 금지에서 이제 얘기가 넘어왔는데 사실 이게 부정청탁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홍기택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산하회사의 금융기관들의 3분의 1씩 나눠 갖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이 대통령의 경제교사 아니었습니까? 홍기택 회장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제교사를 대통령이 부정청탁을 한 거죠. 금융위원장한테.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 갖다 부정청탁을 해서 산업은행 회장을 갖다 시킨 데서 이제 문제의 근원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서별관이라는 곳에서 자주 모였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통령의 경제교사들끼리 실제로 모인 겁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뭐 대통령 경제수석. 그래서 사실 경제수석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잡담도 하고 뭐 어떤 때는 긴밀하게 협의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정부의 공식 회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지금처럼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구조조정을 왜 못했는지, 왜 지연됐는지, 시스템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가 다 검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기록 자체가 일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실 문제가 된 거고, 그 과정에서 홍기택 회장은 나는 하라는 대로 했다. 이것이 국책은행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도 있고 예. 그 신산업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그 산업 구도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민간한테 맡길 수만은 없어요. 민간이라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민간 기업이라는.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먹고 살 거냐. 예. 그런 거는 산업별에 대한 산업 정책도 이제 있어야 된다.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일반 은행들이 돈을 안 대거든요.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장래를. 예. 그러면은 결국은 국책은행이 그걸 선도해야 된다. 저는 앞에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도 예. 그 우리가 IMF도 김대중 정권 때 이렇게 극복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도 다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할 일이 구조조정에서도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누적된 어떤 노하우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나서서 네. 그런 걸 해야지.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정부가 직접 공적자금 동원해가지고 뭐 그때 우리 IMF 때 168조라는 공적자금을 동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공적자금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러면 막 그냥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예금보험공사 통해서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은행들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국책은행들이 이거를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건 확실히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김민영 씨. 네. 지난주에도 우리 해장국집에 많은 분들이 오셨죠. 요즘 신문을 보면은 그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것 같긴 한데 어떻든가요? 오신 분들 말씀은? 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아마 브렉시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영국이 24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결정할 때만 해도 브렉시트가 뭔데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예. 이제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또 요즘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예. 이 브렉시트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그게 뭐야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브렉쇼크라고 하는 말이 뭐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충격 여파가 큰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의 그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브렉시트가 이제 나왔을 때, 예. 그 트럼프가, 그 스코틀랜드를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가 골프장을 샀어요, 스코틀랜드에. 그래서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개막식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트럼프 얘기는 그 fantastic. 예? 그러니까 아주 환상적인 일이 벌어졌다. 예. 그 얘기는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맥락을 같이 합니다. 네. 그거는 그 아메리카 퍼스트다. 우리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신고립주의를 선택을 했다. 예.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 FTA 같은 것도 한국하고도 새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네. PTT 이런 데서도 탈퇴를 탈퇴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떠한 그 세계화 또, 세계의 경제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미영 중심으로 해왔던 것에 대한 어떤, 이때까지의 어떤 반발, 막 이런 것을 이제, 다시 미국 지상주의와 고립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좀 막아보려는 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미영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세계화하고는 좀 떨어져 가지고 새로운 어떤 질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저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이제 성공을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차 세계화 19세기 말에 또 1970년대 이제 신자유주의 선봉에 서갖고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어떤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죠.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세계화의 어두운 그늘이 강조돼 갖고 자기들이 탈퇴하겠다 하는 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태도이고 앞으로도 우리 세계의 어떤 이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갖다 드리울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현상, 정치적 현상으로만 얘기한다면 극좌와 극우가 어느 나라 정치에서나 일정한 지지를 얻으면서 큰 세력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유럽의 상당한 국가에서도 극좌 정당 혹은 극우 정당, 지금 극우 정당이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죠. 반이민. 요즘은요. 예. 또 반면에 이 지중해 국가에서는 또 좌파 정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근린 궁핍화를 포함하여 지금 어떤 외교 정책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 예. 거의 국수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맞서서 중국 같은 경우도 대결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대결주의가 결국 우리 동북아 지형도 변화시키는 거죠.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향해서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네가 미국, 일본 동맹에 편입될래? 아니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에서 계속 서 있을래? 네. 이런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여간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극우 정당과 극좌 정당에 지금 다 일정한 세력을 얻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인류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통합을 향해서 나갔던 그렇습니다. 것이죠. 이 흐름을 다시 끊고 역사를 갖다 역류시키고 있다는 되돌린 점에서 거죠. 예. 굉장히 어두운 신호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연장선 위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모습을 봤는데 그 정치인들의 역할이었었어요. 그것은 사실 국민들을 그렇게 자극하고 선동하고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영국은 이 국민투표라고 하는 그 카드를 꺼내지 않았었습니까? 선거 과정에. 이것은 과연 적절했을까요? 세계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죠. 예. 근데 의회 민주주의를 포함한 민주주의의 종말을 갖다 맞은 것이 아니냐 하는 사건이 사실 브렉시트 사건입니다. 과연 이 국민투표의 과정에서 영국인들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이뤘냐? 아니다, 광란의 축제를 누렸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성은 없어지고 감정만 지배했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가 있느냐. 단 한 표가 앞선다고 해서 결정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과연 맞는 방법이냐. 민주주의가 개발한 네.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네. 국가의 중대사에 갖다 결정할 수 있는 기제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고. 다음 세 번째. 결국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하는 영국의 어떤 민주주의가 이 과정에서는 선동과 선전만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영국의 이번 브렉시트는 일종의 이제 이혼이잖아요, 이혼. 이제 이혼. 그러니까, 이혼을 결정할 때 국민들이, 국민투표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혼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네. 지금, 그건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다시 의회에서 그걸 뒤집을 수도 없는 거고. 재투표 수는? 재투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없다. 예, 카메론도 계속 지금 그거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왜 안 될까요? 국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투표를 원하냐 갖고 또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66대 33으로 할 거냐, 51대 49로 할 거냐, 또 논란이 생기고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글쎄요. 일단 영국이 잘 되건 못 되건 전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된 우리나라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죠?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보지만은 네. 또 하나 이제 이번에 브렉시트로 해가지고 안전자산 선호.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라는 건 결국 달러나 엔화로 이제 몰리니까 네. 달러하고 엔화가 이제 강세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달러하고 엔화가 강세로 갔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자동차 가지고 싸우고 예. EU 시장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전자나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은 상품들의 경쟁력은 괜찮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부정적인 면이 큰 쪽은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거. 조선은 저쪽에서 EU 쪽에서 발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영국 경제가 나빠지고 EU 경제가 나빠지면은 조선 같은 거는 굉장히 지금 조선은 구조조정까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나쁠 것이다. 그 말씀은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지금 불확실성이 큰 상태니까 뿐이지. 앞으로 좀 봐야 예. 되지. 예. 지금 짧은 호흡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긴 호흡으로 봤을 예. 적에 어떨 것이냐 하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상황은. 이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영국 브렉시트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세계 경제가 이제 항상적으로 불안하고 네. 이런 체제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어떤 경제의 90% 이상을 갖다가 수출입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다가 내수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예. 이게 하나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결국 양극화, 불평등 이제 이것이 세계화의 가장 어두운 그늘인데 네. 상위 20%가 아니라 이제 상위 5%, 상위 0.1%만 살중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국면을 네. 완전히 두동강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 지수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경제학 교과서를 버리고 예.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를 찾아서 고민할 때가 됐다. 뭐 교훈적 측면은 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교훈과 좀 다른 측면에서 그 영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브렉시트가 가져오게 될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이 의원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한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EU와 어떻게 협상을 하냐의 문제겠죠. 네. 우리도 이제 능동적으로 나서갖고 영국이 전체 포션은 작다고 하지만 예. 뭐 앞으로 2년간은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그 2년간 앞으로 그 영국과 어떤 새로운 FTA를 어떻게 하느냐 단순히 영국과의 관계 문제를 네. 본다면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세계의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예. 특히 이 중국과 EU와의 관계는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보다 무역 문제도 훨씬 크죠. 높은데 훨씬 크죠. 결국 중국 경제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것은 어두운 그늘이라고 보는 것이죠. 중국의 경제가 하강하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인데 네.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아베가 4년 동안 아베노믹스 통해서 쏟아부은 어떤 근린 궁핍화 엔저의 노력이 이제 네. 일순간 이제 물거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수출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항상 그 어두운 그늘과 밝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나라의 그 통화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뭐 한국은행 지금 통제도 그 우리나라는 그 지난번에 그 금리를 좀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이제 돈값이 싸진다는 얘기니까 예. 통화를 갖다 더 푸는 정책이죠. 네. 그거는 이제 당분간은 좀 계속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한 번 내려야 된다? 또 한 번 내려야 된다는 것까지 거의 지금 바닥에 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아직은 거의 제로가 아니니까요. 제로는 아니지만은 1.25 뭐 이렇게 되고 이건 거의 바닥이니까. 뭐 한 0.25 정도는 더 내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 더 이상, 7월 달에요? 예, 더 이상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고.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갖다가 지금 인상하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한참 하다가 예. 이번에 브렉시트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좀 쑥 주춤, 들어갔어요. 예. 주춤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조금 더 내릴 그 여력이 있다. 예.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런데 이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의 또 한 모습은요. 또 한 번의 그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말의 또 흐름을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97년도에 IMF 위기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에는 리만 또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7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또 뭔가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또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 국제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만 따로 뗄 수가 없다는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을 민현 씨가 정리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브렉시트가 결정된 하루 동안 전 세계 증시가 갑자기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발을 했는지 그런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탈퇴가 결정되기 하루 전날에 세계 증시는 63조 8천억 원 달러였는데요. 이게 브렉시트가 결정된 후 24일에 61조 2,600억 달러로 갑자기 줄면서 네. 하루 만에 2조 5천억 달러가 갑자기 증발을 한 겁니다. 이게 국가별로 살펴보시면 시장이 가장 큰 미국이 7,700억 달러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이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중국,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702억 달러로 우리 돈 81조 원 정도가 증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회복세긴 하지만 또 앞으로도 이렇게 출렁거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우리만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내수 중요합니다만 내수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처럼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출렁함으로 인한 우리의 어떤 그 파장이라 할까요?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도 싶고요. 어떨까요? 지금 그 증시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확 줄고 뭐 이러한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뭐 바람직한 건 절대 아니죠.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움직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금융시장은 평온을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엔화가 강세로 간다든지 또 파운드는 약세로 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돈값을 정하는 그런 그 환율의 어떤 뭐 환율 전쟁 비슷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하여튼 수렴이 되면은 그 체제 내에서 금융시장은 안정이 안정이 될 된다. 예, 그렇게 비슷한 견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이런 걸 경험하면서 외환 관리 이제 3종 세트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해놓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융은 이제 가장 안정된 곳을 향해 찾아가기 나름인데, 그 속성인데, 지금 뭐 특별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안정한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위기가 재현된다, 이렇게 보기는 걱정할 건 어렵고. 없다. 이럴 때일수록 좀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 체질을 네. 좀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예. 그다음에 역시 이제 서민 경제 그리고 이제 격차 해소 뭐 이러한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결국은 적어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어떤 그 정책 수단이라고 한다면 결국 통화 정책이겠네요. 그죠?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까? 뭐 다른 것은 딱히 고려할 부분이 없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무엇보다도 지금 수출하고 수입이 지금 같이 줄어가지고 그 축소 균형으로 가고 있어요. 침체가 가고 있죠. 예. 축소 균형으로 가는데 같이 경상수지가 예를 들면 100억 불이 흑자가 나도 이게 수출 수입이 떨어지면서 흑자가 나는 거하고 수출 수입이 올라가면서 다르겠죠. 예. 격차가 100억 불이 나는 거, 흑자가 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는 하향, 소위 평준화 비슷하게 하향 축소 균형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번이 오히려 그런 거로서는 좀 기회가 아니냐. 지금 환율을 좀 더 올려서 그러니까 수출을 좀 늘리는 금리를 좀 그런 낮추자는 식으로. 말씀이신 금리도 거죠? 좀 낮추고 환율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긴 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 그래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갖다 이제 편성을 정부가 이제 했죠. 네. 하시는 거예요? 저희 뭐 우리 총선 끝나고 바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지금 구조조정도 이렇게 편법으로 한국은행을 갖다가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돈을 발권력을 모든 국민을 위해서 공평하게 써야 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 추경도 이왕이면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어디 SOC에 쓰겠다. SOC도 이제 항만 이런 데 쓰겠다고 하면 안 되고 네. 지금 지속 가능한 쪽.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어느 떤 저희는 공공임대주택 한 20%까지 늘리면은 그런 쪽에 추경을 써라. 그 빈곤층 예. 저소득자의 어떤 그 기본 사회적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지금 청년, 대학 졸업자들,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사회적 빈곤층 같은 경우는 생활 밑바닥에 있거든요. 네. 지금 전월세 가격이 지금 최근 한 7, 8년 동안 급속하게 상승해갖고 네. 사실 마지막 한계에 와 있는데 이 지점을 해결해 줄 때만 결국은 소득도 늘려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소득이 늘려주면 내수도 늘어나는 거고 성장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경제학 교과서를 갖다 집어 던져라.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 좋은 게 많은데 왜 20년 된 낡은 교과서를 갖고 다시 줄을 쳐가면서 읽으냐. 제가 이제 강조한 지점이 이것이죠. 예. 의원님 바라보시는 그 표정이요. 무슨 표정인가요? 여러 가지 뜻이 담긴 표정이신 것 같아서. 하여튼 하는 말씀마다 옳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씀보다는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아주 좋은 말씀 지적하셨어요. SOC 같은 데 쓰면 안 되죠. 그리고 구조조정. 그 구조조정에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섭 같은 거에 대책을 위해서 또 써야 된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미래지향적으로 써야 된다. 예컨대? 예컨대 신산업, 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오히려 앞서간다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투자
기업들이 다 못합니다, 그런 거. 기업들도 물론 나서야 되겠지만은 네. 정부도 그런 걸 지원을 해야 된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 측면에 관한 그 영향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뭐 정치적, 외교적 또는 그 안보적인 측면에 관한 영향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영국이 혼자 떨어져 나가고 미국도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 현재 세계 질서를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축이 있겠죠.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체제가 있죠. 미국은 과거에 이제 우리 북미 대륙에서는 멕시코가 첫 번째 후방이었습니다. 근데 스페니시 인구들의 많은 유입을 인해서 어떻게 보면 멕시코가 지금 미국보다 더 중요한 위상으로 올라가 있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맹방이고 또 호주가 두 번째 맹방이죠.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외교 세력을 갖다가 관리하고 일정한 대항을 유지한 건 호주고 네. 중국을 관리하는 건 이제 일본이죠. 예. 또 한 축은 이제 러시아를 중심한 체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한 축은 IS를 중심한 축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유럽은 이제 영국과 EU가 하나였는데 지금 이제 갈라지게 됐죠.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일 겁니다. 아마 영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유럽을 관리했던 것에서 이제 영국, 독일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균등하게 네. 같이 가야 하는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 영향력을 갖다가 굉장히 넓히려고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예. 이제 유럽의 관심이 미국의 관심이 유럽 쪽으로 상당히 이전할 수가 있겠죠. 그 전에는 이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이렇게 퍼스트였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 한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더 이제 유럽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 아시아의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더 그러니까 아시아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한테 있어서는 북한 핵 문제죠. 네. 북한 핵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더 과거에 비해서 더 이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고요. 다만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결국은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예. 기본적으로 막 그런 시각이고요.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아주 해답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여야 모두 시각이 전혀 다른 것 같아서. 예. 여야 시각이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어우, 크게 달라요. 크게 다르죠, 의원님? 아니, 지금 옛날, 저번에는 뭐 개성공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활 뭐 해야 된다 하는 거 한참 얘기하다가 이번 선거 과정하고 통해가지고 개성공단 얘기도 좀 안 하잖아요. 계속 하고 있죠. 아니요. 다르다니까요. 개성공단 얘기는, 개성공단을 민주당이 그거는 부활해야 된다고 그 주장을 계속 했던 건데 네. 지금 그런 얘기 민주당에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요새 이게 무슨 누가 그런 지금 얘기를 여기서 장님 유지하시죠. 지금 요새 뭐 가습기 살균제니 뭐 하도 이제 개별적 이슈가 많아서 이슈가 많아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거지. 그건 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선 남북 관계 계속 지금 민주당의 그 소위 지도부들이 이제 최전방에 가시고 네. 계속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안보는 그 새누리당 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제가 않습니까? 유능한 경제정당, 튼튼한 안보정당 그런 두 날개로 가자 하는 것이 제 지론이었고 당의 연구원장을 하면서 또 총선 때 내놓은 기본 개념이죠. 그러니까 든든한 안보, 튼튼한 안보정당이라고 하는 대중적 이미지가 있고 또 국민과의 연대 관계가 있어야지만 남북 간의 통일 정책도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래서 개성공단 문제도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현안 같은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우리 문제를 갖다 풀어가는 중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뭐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제 얘기는 다른데 많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내년에 그런 얘기를 내년에 집권당이 될 우리 더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항상 좀 관심을 갖고 그 안보적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의 선택이 점점 어려워져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는 어쨌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건 되지 않건 간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고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한미 FTA를 포함을 해서 그 자유무역에 반하는 어떤 움직임도 영국과 함께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었었죠. 한국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또한 일각에서는
우리도 그럼 고립주의로 가자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도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확대 균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예. 수출도 늘려야 되지만은 수입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상임위에서 많은 그런 얘기가 우리가 오갔습니다만은 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FTA가 지금 상당히 지금 미국은 역조가 심하다. 그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예. 그 FTA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뭐 FTA가 손해보는 장사. 예, 손해보는 장사가 돼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시정하자고 트럼프도 얘기하고 좀 클린턴도 그런 얘기를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무역의 적자, 그러니까 흑자 폭을 좀 더 미국과의 줄여주고. 관계에서는 좀 줄여줘야 된다. 흡수를 많이 그러려면 해야겠네요. 또 미국의 물품을 좀 사줘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세국주의로 갈 수 있는 뭐 120년 전에 이제 국가의 어떤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선택 고민했었는데 예. 지금 뭐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 50년 동안 걸어온 길은 개방형 그 자유주의의 어떤 길이었고 예. 그 토대 위에서 우리 국가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노선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한반도 주변하고 특히 사강하고 뭐 우리가 연미해야죠. 미국하고는 그 한미 동맹이라는 기본적인 네. 교로, 예. 친중, 이 사강과의 관계를 갖다가 잘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정식이 근데 복잡해졌어요. 특히 이제 유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영국이 떨어져 나간 그 EU와 우리가 또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영국과는 우리가 뭐 FTA 협상 들어가겠다고 이미 말은 했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부터 협상에 들어가야 할지. 이것 또한 복잡한 방정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네. 영국하고 FTA를 할 역량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이 지금 그럴 역량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역사상 가장 뼈아픈 이혼,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이혼을 하면서 우선 EU 입장에서는 화려한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가장 불행한 이혼을 갖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다른 EU의 어떤 그 이탈을 방지하고 결속력을 유지할 텐데 여기서 영국은 지금 스코틀랜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EU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북아일랜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FTA 하자고 해서 여기에 지금 그 영국이 그런 여력이 없을 거라고 이 봅니다.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영국과 FTA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적절했습니까? 그건 원칙은 논리적인 얘기지만 이제 그 협상 당사자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영국하고 EU가 이혼 협상을 좀 하는데 예. 이 이혼 협상이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될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이민 문제, 그 다음에 이 통화 문제, 관세 문제 뭐 이런 게 모든 게 얽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FTA를 영국하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예의 주시를 하면서 하여튼 좀 긴 호흡으로 예. 그걸 갖다 대처해야 된다. 그 EU와 체결된 그 기존의 FTA 재협상에 불가피하겠지요? 그거는 뭐 재협상은 꼭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럴까요? 재협상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영국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기 떨어진 때문에 네네. 좀 달라진 거 아닌가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만큼 그러니까 시장이 영국과 EU가의 어떤 관계가 설정되느냐를 보고 우리가 영국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EU와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요. EU하고는 뭐 그냥 지금 현 상태로 가는 거죠. 일단은. 네. 하나의 그 트렌드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립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여지고 있는 각국의 모습들인데요. 이것이 하나의 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뭐 해프닝 정도? 특정 나라에 국한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신자유주의는 끝난 겁니까? 신고립주의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뭐 우리나라로 대비를 해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경제 민주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추진을 좀 잘 해야 된다. 예.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정치 이슈, 사회 이슈 이런 걸로 조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확실하게 화답을 좀 특히 정치권이 어려운 나서야 문제가 된다. 재작년에 나온 책 중에 좀 상당히 화제됐던 책이 모두가 일본된다. 이런. 모두가 일본된다. 그 여기에 칭찬이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 침체를 걷고 우려네요. 정치적인 편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용 없는 성장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지금 IT를 탑재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고용 없는 성장을 만들었잖아요. AI를 탑재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산업혁명 후에 기계 파괴 운동을 능가할 정도의 어떤 고용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이런 등등을 볼 때는 세계적으로 모든 정치가 편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편향화 가져올 경우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정치인이 정말 잘해서 국민적인 일정한 통합을 갖다 이뤄내야 되고 극단적인 어떤 대결로 가지 않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놓여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발 좀, 동감해요. 제발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0% 동감해요. 예. 100% 동감합니다. 동감만 하시니까 문제겠죠. 행동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 예. 좀, 우리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은 약간 차이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부자 증세 내지는 법인세 인상 뭐 이런 걸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하자 그런 뜻이고 예.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일부 필요하지만은 좀 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파이를 좀 크게 해가지고 그걸 나누자. 인영 씨는 오늘 이 두 분의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오늘 경제 분야라 좀 머리가 지끈거리긴 했지만 더 몰라서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예.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영국의 그 청년층들이 왜 청년들의 문제를 중장년층이 결정을 하냐 이런 반발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랑 제 친구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네. 또 두 분 의원들께서는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청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쨌든 그 배가 이렇게 여러 선을 그 골라낸 것 같았었어요.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셨고 뭐 우리는 사실 그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고독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지만 고립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립하지 말고요. 통합을 해보시자고요. 어떠실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합을 위해서 한번 건배를 할까요? 자, 통합을 위하여!